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식물이 됐다 동물이 됐다 끝없이 변신하는 게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 난리통 끝에 선거제와 공수처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들어 누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장애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빠루로 상징되는 국회폭력, 여야 통틀어서 100명 넘게 고발됐답니다. 민생은 어렵고 기업 실적은 추락하고 경기 하강은 분명한데 추경,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 이런 각종 문제는 해결 난망입니다. 국민이 또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까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오늘은 국민과 함께 해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면 시청자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의견 함께 해주실 정치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카톨릭대학교의 차재원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님,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은 광화문 천막 농성, 이른바 장애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은 우리 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야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물리력까지 동원해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이번 주말부터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나서겠던 겁니다. 다시 이제부터 강고한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을 도둑에 빗대 직설적으로 비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모욕죄로 고발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대응을 비난하면서도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섰고 배제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롯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제출된 상황이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추가 고발전도 일단 멈췄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커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책동을 경고한다고 밝혀 당내 분열이 쉽게 봉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각 당 상황 정리한 내용 먼저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토론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백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수많은 문자 중에 대다수가 싸우는 모습 보기 싫다는데 왜 자꾸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냐. 하지 말라라는 문자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주제를 택해서 이 토론을 하는 이유, 정치 혐오는 결국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왜 그러는지 한번 따져나 보는 심정으로 제가 묻고 대답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먼저 장혜찬 평론가님한테 상황 국민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 보기 싫다 여러 의견 다 느끼실 텐데 그런 상황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장애투쟁으로 광화문 나간다 했는데 천막 설치됐습니까? 아니요, 2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광화문 세종 문화회관 앞쪽 이순신 동상 앞에 광화문 천막 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고요. 천막 당사처럼 당의 모든 기능을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 이야기도 듣고 최고위원회의도 진행하면서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그러한 천막 투쟁본부를 설치해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장외 집회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겠다. 따라서 이 패스트트랙이나 선거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여론전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를 당 내에서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여의도 국회를 가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만나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당분간은 국회 밖에서 장애투쟁에 집중하면서 여론전에 열을 올릴 예상입니다. 전화해서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으로 가야 되고 어디 계세요? 그럼 부산입니다. 그럼 부산으로 가야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집이 국회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런데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이제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가 맞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에서 대화가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여야 사당이 일방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20대 국회가 끝났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따라서 그래요. 언젠가는 저는 총선 이전에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좋아요. 지금처럼 한국당에게 뭐 도둑놈이다. 석고 대제해라 이런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당도 섣불리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나중에 천천히 드릴 테니까 그 해법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집 뛰쳐나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특히 추경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라는 입장이고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결이 됐다 해서 법안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장 330일의 기간 동안 한국당과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를 한국당이 현재 상황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국회 테이블로의 복귀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아하, 자 집을 뛰쳐나갈 땐 나가더라도 일단 밥상은 차려놓고 나가더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으로 대표되고 있는 거대 두 여야 정당의 움직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여론전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뭐 여론이라는 게 뭐 저희가 딱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리얼미터 거죠? 예, 리얼미터 거죠. 그러니까 몸싸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렇게 물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가 43.8%로 제일 큰 원인으로 국민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을 33.7%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야 공동의 책임이다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 뭐 저도 이 국민들의 인식과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저는 뭐 이번 사태를 보면서 4, 3, 2 요 정도 비율이네요. 비율만 그렇죠. 놓고 보면 대부분 우리 여론조사하면은 모르겠다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꽤 의견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상당히 결집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무당층이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총선이나 이렇게 선거에 임박했을 때 드러나는 민심의 그 추이하고 좀 비슷하게 닮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 이 전국 현안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이 각 정당들이 느끼고 있듯이 내년 총선을 지금 겨냥하고 움직이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책임이 좀 더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는 부분이죠. 자,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총선은 1년 남았는데 총선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애매모호한 그런 계층이 싹 사라지고 많이 양쪽으로 양상이 보이고 결집이 더 양상이 커졌다. 뚜렷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좋아요. 자, 그런 현상을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까요? 한국당 책임 43%, 민주당 책임 33%, 10%포인트 차이니까 분명히 한국당이 높기는 한데 44대 33이라는 저 수치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국의 이 원인에 대해서 일단 뭐 한국당이 잘못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국 운영의 책임은 일단 그 정부 여당이 지고 있다. 그럼 민주당 33%도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이런 현 상황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여쭙고 있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문자가 오늘은 많이 들어올 걸로 제가 예상이 돼서 샵 3698 문자 예고를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님, 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객관적 입장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가 무리한 질문 같아서 부담 갖지 마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년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냥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안 잡혀갑니다. 네. 예, 직설에서 무슨 얘기한다고 잡혀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고. 네. 자, 요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은 동물국회를 보여드려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330일이라는 패스트트랙 띄워더라도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장외투쟁 나가시는데 장외투쟁 쉽지 않거든요. 힘들고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장외투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히 좀 대화에 참여하셔서 오히려 실리를 챙기시는 게 더 낫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아마 국민들의 지지도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고소고발전이 더욱더 확대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아마 선의에 혹은 선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피해자들이 아마 더 생겨날 텐데 자유한국당의 많은 당직자들과 또 보좌진들이 아마 고소고발전에 아마 피해자로 나타나게 될 텐데 더욱 확대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몸싸움국회에 대한 국민 책임을 33%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작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고 여야 할 것 없이 5당이 다 합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나서 합의합시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몸싸움을 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지금 방해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몇 개 좀 드릴게요. 네. 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와라. 길거리로 나가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돌아오면은 고소고발한 거 다 취하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당에서? 아마 또 좀 더 온건하게 할 텐데요. 아마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고소고발을 취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됐었던 보좌진과 당직자에 대해서는 아마 선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저 다른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거는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돌아오든 안 오든 법적으로 한번 정말로 끝까지 한번 가겠다고 결의가 대단하던데. 그러면서 그죠. 국민들한테는 뭐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는 거 하나만 한 소리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론에 대한 당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재발 방지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보좌진과 당직자를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국민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엄중하게 처벌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당의 내부에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이 풀리겠느냐 혹시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이거 저 고소고발이라는 게 어차피 정치적 행위니까 고소고발 취하하고 좀 좋게 해결하자라는 의견은 혹시 없나요? 네, 국회 선진화법상 이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유죄만 선고돼도 500만 원 이상의 엄벌이 처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피선권이 또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소고발을 한 이 소위 수계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법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단인권이 이제 제한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쪽보다는 끝까지 가겠다 쪽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뭐 저희는 일단은 엄벌에 쳐야 된다. 일단 국회 선진화법에 시행하고 나서 정말 뭐 거의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은 동물국회를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석고대죄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다. 역시
저 당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는. 이거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대처하느냐를 지금 여쭤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뭐 국회자의 관점에서 어저께 바라본 그러니까 민주당 기류는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던 당일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적반하장을 인용한 최고위원의 말을 언급하면서 너무 말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이 쉽게 말해서 도둑놈이 매를 드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느냐는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하지만 그렇게 도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언급한 경우는 저는 뭐 처음 듣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만큼 강한 의지를 비췄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또 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 역대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야당을 제치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상당히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들어오셔라.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렇게 상당히 톤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해놓고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일단 패스트트랙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 지금 됐으니까. 아마 목표했던 그 정치적인 하나의 타겟은 일단은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다음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책임감이 막중한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로서의 입장에서는 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역사적 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높은 지지율이 있을 때 뭔가 좀 야당과 협치와 소통과 포용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갔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라는 이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뭐 우리 장경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야무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지금 일단 고소고발이 되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거 친고죄도 아니고 이게 또 밤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수사하고 이 지금 그 유죄가 있으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이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 지금 무더기 고소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야 간 협상을 위해서 통해서 예를 들면 여당이 선제적으로 고소 고발을 대거치하면서 주동자 처벌로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뭐 이 사법 당국이 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은 뭐 우리 장경태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자 분명한 거는 요거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폭력이 아니고, 단순 폭력은 개인 간의 폭력은 왜 때린 사람이 고소 취하하면은 합의하고 그러면은 이건 무혐의 처리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이건 반의사 불벌죄로 그럼 없었던 일,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 특히 또 이거 국회 선진화법은 맞춤형 처벌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형법상 일종의 그러니까 형법상 폭행죄라든지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형량이 낮아요. 그렇지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국회법의 규정 자체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또는 그 근처에서 폭력 행위를 행사하면 최하 징역 5년에 또 이 벌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법입니다. 이게 무서운 법이네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내가 고소고발을 들어오면 수사하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하지만 진짜 이 실정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수님 말씀하고 장 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상황이 설명이 되네요. 그 문제에 빠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로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지렛대처럼 된 거 있는 그 공사판에서 쓰는 거에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렛대 같은 거. 이 빠루가 누구 빠루냐라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이유가 있네요. 이게 누구 거냐, 민주당 거냐, 자유한국당 거냐. 지금 보시는 저 화면. 이빠루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빠루가 네 빠루냐 그러면 전부 다 제 거 아닙니다. 이러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저 빠루가 자유한국당 것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의원가를 한국당이 점거하고 있을 때 이제 국회 방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네,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빠루는 한국당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빠루이냐면 한국당이 이제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서 의원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가 문을 열기 위해 저 빠루와 망치 등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을 열려는 쪽에서 쓴 거예요. 근데 한국당의 주장은 그 문을 열려는 주체가 민주당 당직자거나 민주당 관계자였다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그 당시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었기 때문에 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피치 못하게 쓴 것이다. 그 주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지 저 빠루를 한국당이 쓴 것은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것은 이 과정에서 봐라. 이 국회에 빠루까지 썼다. 이런 걸 고발하려고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빠루가 어느 정당 것이냐가 지금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누구 거냐라는 소재가 밝혀지는 순간 국회 선진화법이 워낙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체증이 돼 있는 문제의 이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이런 장면을 그 최근에 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2009년도인가요? 그러니까 그 한미 FTA 처리할 때 체류탄 말고 외통위 사무실을 그때 당시 그때 한나라당이 안에서 이제 문거를 잠그고 회의할 때 그때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해망치 들고 와서 부수는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명백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국회 회의장이었고 이번에는 국회 의안가라는 겁니다. 그럼 의안가는 지금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면 그 당시 2009년도 상황은 이 의원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의안가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들어가서 문을 막아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지금 저 상황이요. 행정 사무를 방해한 이게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여성은 그러니까 직원이고. 지금 국회 직원들 같은 경우 의원들하고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경호권이 발동이 되니까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셈이 된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그 여야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상황하고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또 특히 이 국회의 행정 사무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들어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변명도 어떤 식의 해명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라는 것이 막 여야가 싸우다가 지금까지는 항상 그냥 뭐 선거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되고 없었던 일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 고소고발전은 차원이 다른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 요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전 진행되면은 민주당도 경험이 없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빠루는 어찌됐건 용도에 따라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마트폰으로 서로가 서로를 찍었죠. CCTV 다 지금 돌리고 있을 겁니다. 다 확인하면 대로 이미 체증 자료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확인되는 대로 그 용도와 사용이 만약 의안가 국회 사무처에서 공무집행을 위해 사용했다든지 혹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회의장을 파손하기 위해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밝혀지리라 생각하고요. 방금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아마 할 겁니다. 하지만 대표께서도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대화에 임해라라는 메시지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엄중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저희가 그리고 고소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또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성질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사와 관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미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회 구성원으로서 어찌되었건 불법 행위를 했지만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10석 이상의 제1야당으로서 국회 협상에 임하시는 게 또 좀 더 성숙한 자세죠. 장 위원장님의 말씀의 방점은 어찌 됐든 간에 이유 여하를 떠나서 폭력이라는 불법을 사용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은 객관적 입장에서 그 설명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제 입장이 객관적이라고 제가 담보할 수는 없고요. 저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지난주와 월요일의 상황이 많이 달랐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물리적 충돌 강대강 대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쌍방과실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사모임 같은 경우도 국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쟁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한국당도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 국회의원이 한국당 당직자 안면을 가격하는 영상 같은 경우도 체증이 되어서 지금 SNS에 떠도는 게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쌍방과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아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처벌,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특위가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회의실을 바꿔서 열렸기 때문에 회의장 안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안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회의장 바깥에서 이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고소 고발전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하여도 피선거권 박탈보다는 아래 단계인 500만 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여야 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 들어와서 지금 추경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얼마 전 중앙아시아 순방 가기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탄력 근로제 확대라든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같은 경우를 당부를 했어요. 그런 부분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국회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내대표도 있겠지만 곧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열리는데 차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국당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것은 여야의 어떤 대치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사당은 원하는 목적을 쟁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정부 여당이 내릴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자,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사모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 원내대표가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제가로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국회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바른미래당에서 아마 절차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 이 상황에서 국회 동물국회라고 소위 표현하는 이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어떤 형사상 처벌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쌍방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몸싸움이라는 정말 지엽적인 사건이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부분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몸싸움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아마 이 회의를 방해했던 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민주당이나 혹은 여야 사당이 퇴로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막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협상하자고 했고 자꾸 와서 좀 대화 좀 하자고 했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퇴로를 열어드릴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네요. 지금 시청자 샵 3698로 시청자 문자도 많은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양극단에서 어느 쪽 지지한다는 건 제가 일부러 좀 빼고요. 이런 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그 선진화법 스스로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도둑놈하고 들어와서 협의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은 뭔가요? 이렇게 좀 비꼬는 좀 문자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싸우는 게 싫다는 얘기인데 이 법적인 거는 어차피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차 교수님, 요거 하나만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서로 독재래요.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라 그러고 이해찬 대표는 누가 누구한테 감히 독재라고 입을 올리느냐. 독재의 후예들이.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차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해설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 군사 정권을 종식했던 김정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야당이 문민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맞아요. 항상 야당은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약간 무리수만 보이면 다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좌파 독재라는 부분은 좀 그거하고 조금 또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장애 집회를 했잖아요. 두 차례 장애 집회가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당시 이 첫 번째 집회 저음에 나왔던 정용기
자유한국당 그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거제를 왜 강행하려고 하느냐. 민주당 1중대, 2중대를 만들어서 뭘 하자? 연방제를 하려고 한다. 그런 식의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김정은하고 그런 발언이 뒤에는 따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논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 날 또 한교안 원내대표가 한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김일성 치하의 삼각을 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그 선거제도라든지 공수처법이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게시타포를 만드는 것이다. 게시타포가 히틀러 정권의 비밀 경찰인데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이 정권의 야당의 탄압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 그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런 것이 실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치하의 삶 아니면 그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전두환 박정희 정권 때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개헌하자고 하면 입도 뻥끗하면 잡아가서 그 뭡니까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서 장기 살리던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남영동 남산으로 끌고 가던 그런 시대로 돌아갈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독재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논리가 아닐까.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번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정리하는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파 독재 주장, 좌파 주장은 이해할 만하다. 근데 독재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뜻이신가요? 아니 근데 독재란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좌파라는 단어 속에 지금 그 플러스 알파로 있는 색깔론이 문제라는 거죠. 색깔. 좌파까지도 좋다. 좌파 지적도 좋다. 정치적으로 좋다. 근데 그 좌파 정권이라는 거를 북한하고 연계시켜서 북한하고 연방제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다. 거기다 왜 김일성까지 넣습니까? 동의합니다. 거기 왜 김일성이 왜 등장을 하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독재 후예들이 독재를 논할 자격은 있느냐? 이 도둑놈들아. 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 비속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철회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진심이다. 철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의 막말, 저는 폭력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어쨌든 대화를 하라고 하면서 도둑놈이나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그 비속어, 쓰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대화를 하자는 건지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쓴 그 비속어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뭐 미자로 시작하는 비속어를 썼습니다. XX. 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언어를 쓰면서 야당과 대화를 하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차 교수님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한국당이 선거제나 공수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만 이를 북한과 매개시키는 것은 조금 발걸음을 잘못 내딛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요? 많이. 조금 많이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왜 이렇게 격양될 수밖에 없느냐. 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이 과반 이상 국회에 다수당이 되었을 때도요.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선거제를 바꾸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거제가 연동형 비례제로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당의 의석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민주당과 비교적 가깝다고 알려지고 있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호남계의 의석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의 파일을 늘리고 보수 진영을 기울어진 운동장 끝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선거제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 지형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제를 바꿀 수는 없다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면 그에 맞는 진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결코 여야 사당이 이번처럼 밀어붙이지 않겠다. 최종 표결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선거제 논의 합의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거제 논의와 함께 원포인트, 대통령 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겠다. 그런 합의서에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을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그런 막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통령 분권, 너무나 강력한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개헌 논의도 함께 시작하겠다. 당초 합의문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한국당도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명분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부터 좀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내뱉은 그런 극단적인 이 거칠어진 표현을 가지고 자꾸 이게 방송을 이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래버리면 자꾸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이 거칠어진 입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지금 이 대척점이 강하다는 것만 분위기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 장경태 위원장님한테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나눠서 좀 해볼까요? 먼저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안 두 개가 지금 핵심인데 선거법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어찌됐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여야 4당의 이 계획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이제 방금 좀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보셨겠지만 사실 어떻게 하겠다 이 제도에 대한 합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또 합의한 사항 중에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충실히 끝까지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당 협의 없이 갈 수는 없는 내용이죠. 합의안 자체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절차는 어찌되었건 이제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하고 또 법사위에서 90일 심의하고 또 본회의에서 60일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법사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출신의 여상규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 패스트트랙 띄워도 어찌되었건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야 4당이 뭐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논의 가능한 사안이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어떤 안을 완전하게 가지고 어떤 안을 뭐 가결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330일간의 논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또 본회의 표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때 또 가부결이 또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충분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궁금증은 저 절차대로 가면은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이 바뀐 선거법으로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바꿔서 그걸로 치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안 되면은 할 만큼 했으니까 현 선거법으로 치러도 그만이라는 겁니까? 셋 중에 뭡니까? 일단 민주당 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울 거고요. 결국에는 여야 5당이 합의한 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모든 기간을 최장 330일인 거지 짧게는 180일까지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330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빠르게 여쭤보면요.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장으로 막 줄여가지고 잘 됐다 치고요. 180일로 줄이면 바뀐 선거법으로 선거 치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가능합니다. 반대로 최장 30일까지 늘어지면 그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마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순간부터 아마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일정 부분 이미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안이 어느 정도 합의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본회의 가고 한 달여 남은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이나 좀 많은 또 산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이 또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재용 교수님. 자, 이게 180일이면은 된다, 330일이면 안 된다. 제가 너무 좀 단순화해서 질문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 난리를 겪어서 지금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뀐 선거법으로 내년 선거를 치러서 군소정당이 표를 더 많이 가지고 하는 선거 결과가 물리적으로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만약에 지금 여야 4당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군소정당이 상당히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 다당제 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다이나믹 코리아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곳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년 총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장경태 위원장 말씀한 대로 이론상으로 지금 180일까지라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180일 해봐야 한 10월 달 정도면 끝을 낼 수 있다는데 만약에 진짜 이론상으로 10월 달 안에 이것을 처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340을 꼭 다 채우고 가는 식으로 아주 만만디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때는 저는 처리되기 힘들지 않아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각 당이 공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천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탈락하게 될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 현역을 탈락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법이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적게는 6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각자의 이해 계산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반대, 좀 하자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장 330일이 채워지는 쪽으로 이게 늦어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장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최장이 돼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걸 18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번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사보임을 하루에 2번이나 허락해주면서 나름대로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협치에 힘을 쓴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문희상 의장이 60일 직권 산정으로 단축시켜주기에도 명분이 조금 약하다. 그 단축을 위해서는 한국당까지 협의안이 나왔을 때는 단축을 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문 의장이 60일을 단축시켜줄 것인가 저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150일 이상 상임위에서 90일, 의장이 60일을 모두 다 생략해주는 것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표결뿐만 아니라 이 차 교수님이나 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수면 위로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내부의 이탈표를 민주당 측에서 특히나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호남에도 있습니다. 여야 사당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공수처법에 있다고 보거든요. 개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개특위 위원장도 정의당에 양보를 해주면서 많이 이 군소 정당의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들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당면하게 됐을 때 그때까지 과연 내부 의원들을 다 단속하면서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총선을 치르게 될 확률이 저는 6대4 내지는 7대3 정도로 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장 위원장님 설명이 있었고 변수가 워낙 많아서 지금 힘들다는 차지원님 교수님 말씀.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 평론가님 제가 아까 말씀. 변수가 많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금 주목을 안 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요?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그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죠. 사개특위 이 바른미래당의 2명의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오신환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물론 2003년도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이 당 내부의 그러니까 이 결정에 따라 그러니까 그 행위까지 헌재가 헌법기관이 나서는 건 무리다고 해서 그때는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국회 관련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새로운 심판의 기준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리적으로 제지했느냐.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 생각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이걸 바라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헌재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헌재 구성원이 바뀌었는데 그거 자유한국당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여러 지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정권적 코드를 맞추는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법 판단하는 데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댈 수도 있다. 만약에 거기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중요한 변수 중에 언론도 각 당도 싸우느라고 놓쳤던 딱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바뀐 고변수. 감사합니다. 매 눈으로 잘 짚어주셨네요. 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십니다만 요거 하나만 제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끝번호도 1004네요. 1004번. 1004번 핸드폰 쓰시는 시청자입니다. 직설은 진행자부터 중립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진행자가 보수 쪽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는 진행자가 민주당 대변인처럼 진행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하고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더 이상 제가 추가 멘트 안 하고 이런 문자 왔다고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법 국회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설명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제로 시간이 없어서 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선거법 개정해봐야 민주당이 이익 볼 거 없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석수 잃을 가능성이 많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 때문에 선거법을 양보했다라는 건데, 자, 공수처 법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공수처 법안 때문에 일단 선거제 저희가 양보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찌되었건 뭐 현상적으로는 2016년 득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의석이 줄어들고 일당이 아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도 자유한국당 일당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일당이 바뀌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구 의석을 30석이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28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협상에 임했던 거는 어찌되었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찌되었건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사실 사표가 더 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처럼 비례대표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그런 논의를 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명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야 4당이 어찌되었건 지금 몇 가지 안에 대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를 사실 추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과제는 좀 정개특위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이 공수처의 독립, 뭐 예를 들면 처장에 대한 임명권이라든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기소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저는 공수처 설치 법안도 충분히 여야 5당이 합의한 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소 불쾌하실 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감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솔직히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 법안이라는 게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은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공수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는 공수처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거의 당론으로 확정됐던 것만큼 조국 민정수석만큼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검찰이 독점했던 어떤 국가 권력, 공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정치인의 부패들 요즘 뭐 너무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그동안 있어왔던 부정과 부패들을 좀 더 밀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수처법은 정말 필요하다는 건 아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다 싫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권력의 시녀화로 봤을 때 공수처는 필요하다라는 명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만 더요.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SNS로 이 공수처 법안 강조하는 저거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직접 여론전. 당 입장에서 저거 도움 됩니까? 아니면 이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러실까?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가.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본인이 개인 의사를 가지고 또 SNS에 게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조국 수석이 올리든 안 올리든 어쨌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추진할 겁니다.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다. 혹시 뭐 이거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혼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자,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자, 두 가지 질문.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 법안이 정말로 그렇게 이거는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속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각 의원들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마 일종의 집권의 명분 중에 하나.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 1호라고 그러는데 1호라는 표현을 왜 쓰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구성원들은 상당수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아마 단순하게 검찰 개혁이라는 차원분을 넘어서 아마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민주화가 진척이 되었고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성숙화되었는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것이 상당히 퇴보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정 당국의 지나친 그 정치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이런 일종의 다시 이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대목받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공수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아마 절대 다수는 아마 동의하고 있지 않을까. 딱 하나만요. 시청자 문자 빠르게.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요? 대통령 권한만 넣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은 안전장치가 지금 현재 법안에 담보돼 있습니까? 일단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백혜련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그 지금 안에 보면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거기에 지금 야당도 지금 추천위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한 2명 정도까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분의 4라고 한다면 그 규정대로 한다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원사가 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고. 또 그리고 반면에 지금 권은희 의원의 그 안에 보면 이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만들었다. 노력은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뭐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게 무슨 개혁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나름대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공수처장을 가지고 그 검찰 다루듯이 시녀처럼 다루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야당은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안을 보면요. 기소권이 어디에 주어지느냐.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입니다. 결국은 기소권 싸움인가요? 그렇게 보면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주 대상이 대통령 측근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기보다는 사법기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결국 공수처가 사법기관을 사찰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검찰이나 사법부 또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막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특히나 백혜련 의원의 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다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상시로 이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이 누군가 공수처가 나를 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이 현 정권을 수사하고 판결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논리로 지적을 하고 있다. 사법 장악을 위해서 공수처가 쓰여질 수 있다. 야당의 논리는 이렇고요. 그래요?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안자에 저는 또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두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수사기관에 대한 것인데요.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현직 그리고 퇴직 후 2년까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의원 안을 보게 되면 퇴직을 했건 말건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라면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수처가 이전 정권의 고위공직자나 이 수사관들에 대해서 고위사법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권은희 의원 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는 이 안이라면 야당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현직이나 2년, 퇴임 후 2년까지만 수사를 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현 정권에 있을 때의 공직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별다른 책임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지고 야당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처장이나 이 공수처 내부의 검사들이 임명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립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권은희 의원 안처럼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안도 저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좀 사실과 달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기소권을 제한한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싶었고요.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하는 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소권을 주고 싶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저희가 좀 문재인 대통령은 의외로 대통령 친인척을 누라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희는 다 넣고 싶었는데 오히려 야당 요구에 의해서 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사실과 다르고요.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약화된 거다. 사법기관 사찰하려면 저희가 정권을 잡자마자 했던 게 국정원 IO 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사찰을 하려고 했으면 국정원 IO 계속 전치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국정원들 IO라고 하는 거 소위 정보원들 다 뺐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다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개의 사법기관, 소위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탄생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아마 공수처장도 거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검찰총장도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야당의 추천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장만큼은 방금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가능하다. 아마 그리고 5분의 4라는 기준은 거의 만장일치와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의 그러니까 야당 추천 2명이 만약 반대한다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인사만큼은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 임명할지라도 상당히 중립적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거의 특검의 상설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 특검이 정권의 입맛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받지는 않거든요. 특별검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만큼은 정말 중립적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공수처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검찰은 못 믿겠다. 이 근저는 바뀌지 않는 겁니까? 아니, 못 믿다기보다는요. 그동안 정말 우리 정보 수립 이후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좀 일정한 또 후진적인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해서 검찰을 막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정권에 의해서 입맞춤형 또 코드 인사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검찰이 현재 행동하는 대로 행정력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어떤 병행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개혁을 하고 검찰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고민을 하면 될 일을 왜 공수처라고 하는 옥상옥을 만들어서 이 난리를 피우냐라는 지금 사전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을 보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아무래도 좀 권위주의적 정부의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홍콩, 싱가포르 선진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힘쓰는 것이 제대로 된 안이지 공수처라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거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지적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의 인기나 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 금태섭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권은희 안과도 협상을 해야 되지만 야당의 안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부정적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내부와 외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 개인적인 경험도 상당히 저는 이 공수처를 추진하는데 녹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예 책에 쓰셨죠? 네, 책에도 썼죠. 책에도 쓰고 그래서 책에 보면 운명이라는 책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던 그때 당시에 검찰의 오만함을 들어서 상당히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참여정부 집권 시절에 2007년도 한나라당 원내 그 대선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때 검찰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쉽게 말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만 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권력에게도 줄을 선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또 검찰은 일종의 소위 말하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잖아요. 상명하복이 아주 뚜렷하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찰 내에서 소수의 개혁적인 모서리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동안 가면 수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앞서 우리 장희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이런 그 요소로 비칠 수도 있는 이런 옥상옥이라고 이렇게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의 검찰이나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가 갖고 있는 국민적 신뢰도가 없는 거는 사실관계는 맞다라는 전제 아래 공수처 논란법은 다음에 한번 또 1시간짜리 이건 논란거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청자 문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민 가고 싶습니다.
예,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민 가지 마시고 일부러 가시지는 마십시오. 저 직설도 좀 봐주시고 저는 또 저대로 며칠 전에는 진행자가 민주당 대변인 같습니다라는 문자와 오늘은 보수 대변인 같은 진행을 합니다라는 이런 비판하는 문자 제가 잘 받고 저도 이민 안 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 교수님, 장 위원장님, 장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기로 이슈 따라잡기 가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가 막 확인해 보니까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일부 지지자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조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 얘기는 좀 듣고 이슈 따라잡기로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어제 저녁 7시 10분을 지나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에 반대하는 청원 119만 명을 훌쩍 넘어선 역대 1위 기록.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막판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이틀도 안 돼 100만 명, 1시간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 사이트에 몰려간 셈입니다. 한국당의 모습에 더욱 반감을 갖게 된 여권 지지자들이 이른바 좌표를 찍고 몰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영의 논리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야권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다며 평가절하는 물론 베트남발 청원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 청원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그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맞서 그제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이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야 지지자들의 온라인 새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 토론하고 좀 이어지는 이슈 따라잡기를 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 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꾸 기사가 되고 국민들이 궁금해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자, 우리 저 사실관계만 좀 명확하게 합시다. 이 시간 현재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140만 넘었었죠? 147만 명. 147만 명. 것까지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150만 명 가까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시간당 2만 명 이상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라고 한국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비정상적인 속도인가요? 온라인 세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속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좋아요. 비정상, 정상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그 얘기는 그럼 빼시자고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 원천을 조사를 해봤더니 베트남발 이게 청원이 너무 많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조작된 거다. 이거 혹시 드루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네. 이거 사실관계 확인 가능합니까? 일단 최초로 제기를 했던 사람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인데요. 맞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자세한 얘기나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었나요? 예전에 이제 3월에 그 청와대의 트래픽을 분석을 해보니까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근데 한 14% 정도가 베트남에서 들어왔더라. 이 정도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근데 3월에 들어온 그 트래픽하고 이번에 그 동물국회하고는 전후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점이 맞지가 않고. 그럼 그때는 왜 그랬던 거예요? 무슨 그때 이제 3월에 있었나요? 좀 추정을 할 만한 것이 장자연 사건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장자연. 장자연 씨에 대한 어떤 그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청원에서 뜨겁게 그 청원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것을 이제 뭐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간에 이번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관련된 그 트래픽은 아니다. 시점상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좋아요. 그럼 정확하게 베트남발 이 트래픽은 얼마 정도 되는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네요. 네, 4월 29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베트남 트래픽은 0.17%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뭐 해외를 통해서 조회수라든지 방문자 수를 조작하는
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으로 확인된 것이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애초부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이쪽에서 그걸 유추하면서 그러면 100만 서명했으면 14만 명 정도가 베트남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좀 확전이 된 것이죠.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흔히들 우리 하는 말에 좌표 찍고 간다는 거 있잖아요. 선거 시작되면은 뭔가 지시가 딱 내려오면은 좌표를 딱 찍어두면 그쪽으로 진영 지지자들이 쫙 몰려가서 댓글 달고 막 거기다 뭐 찬반 막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에 청와대 그 한국당 해산 청원이 이른바 좌표 찍고 이 진보 진영들이 몰려간 거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좌표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이게 좌표를 찍는다는 것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고 링크를 건다는 행위거든요. 이거 오프라인의 비유로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서명운동하는 장면들을 곧잘 목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명운동하는 사람이 막 연설도 하고 또 저쪽에 가시면 서명할 수 있다 안내도 하고 이런 현상이 또 길거리에 나타나면 일어납니다. 근데 온라인은 길거리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좋은 것이고 이런 서명이 있기 때문에 뜻 있는 사람들은 가서 하시라라고 안내를 하는 것, 이것도 좌표를 찍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아요. 제 질문의 핵심은 이 140만 명이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숫자의 증가가 정말 자발적인 거냐 아니면 뭔가 인위적인 이 유도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링크를 걸었다는 게 인위적 유도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자신이 서명을 했다. 이건 또 자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147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게 뭐 조작이거나 좌표 찍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덜 나온 측면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147만 명이라는 거는 절대 수로는 좀 커 보이지만 한국의 전체 시민의 수라든지 유권자의 수에 비유했을 때는 뭐 분모를 정해 놓으면 그 비율은 뭐 반 혹은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그런 비율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쪽이든 반대하시는 쪽이든 간에 이 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게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좀 던질 필요는 있죠. 그럼 이 자꾸 이거 언론이 이 숫자를 중계 방송하듯이 20만 넘었습니다. 뭐 50만 넘었습니다. 100만 넘었네요. 뭐 150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민주당을 해산하라라는 청원도 또 그럼 맞불 작전식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지금 올렸습니까? 이게 이제 대응 방식이 그냥 맞대응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석이라는 거치는 재처리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 반대편에서도 일부는 맞대응 전략을 택했는데요. 21만 명 정도, 그러니까 147만 21만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방금 전에 확인한 수치로는 민주당 해산 청원이 한 21만 명 정도. 그럼 21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20만 명 넘었으니까 청와대가 이 청원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건은 충족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놔야 될 처지가 되겠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은 뭐 민주당 지지자와 뭐 이른바 범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그랬다 치고 논외로 치고 민주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은 분명히 한국당 지지자층이나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일 텐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다 여기다가 청원을 한다? 이거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청와대 청원 사이트의 특징 자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청와대 청원은 법적인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오프라인에서 종이에 서명까지 해가지고 정부 기관에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국회의 소개 의원을 거쳐서 국회 의결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청원이고 청와대 청원은 어찌 보면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뭐 아고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원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청와대라는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보장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신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취지가 뭐였든 간에
그냥 국민 여론이 폭발하는 하나의 온라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해산 청원을 시도하고 있는 이분 입장에서도 이거 뭐 청와대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욕망부터 시작해서 또 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측 청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걱정은 제가 정말 이게 객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국가기관의 정점에 있는 이 기관이 이렇게 진영, 논리, 싸움, 기싸움, 힘싸움, 수싸움의 장이 돼버렸다?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청와대 청원 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좀 곰곰이 지켜본 결과 이 사회에서 결코 막을 수 없는 현상들을 오히려 양성화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도 그리고 이제 있어요. 아무 청원에나 청와대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성립해야 또 대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답변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럴 만한 법적인 요건은 되지 않는다라거나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게 그냥 화가 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이고 물론 또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해산 청원이라고 문구는 되어 있지만 진짜로 해산시키고 싶다라기보다는 우리 진짜 그쪽 당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났소라고 하는 그 의사의 표현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좀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어찌됐든 20만 명 채웠으니까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한 달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화 좀 다 가라앉고 국회 상황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죠. 이게 지금 한국당을 정당 해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을 해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만 국민들이 그만큼 화가 나셨죠. 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 뭐 짜장면 배달시키는데 왜 노란물만 단무지만 주고 양파는 왜 안 주나요? 뭐 이런 청원도 있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 좀 해보죠. 너무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 다음 뭐 대선 뭐 해도 끝이 없는데 유시민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어쩌면 이렇게 대선 주자고 선호도 조사는 높이 나와요. 일단은 정치권에서 비껴서 있고 그리고 그동안 예능에 출연하면서 예전에 국회의원이나 장관 할 때처럼 강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고 알고 보니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또 더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한국 정치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옛날에 안철수 현상도 그랬지만 오히려 좀 장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인기가 좋은.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러는 사람이 더 인기가 높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정치인 중에서도 무소속을 한동안 고수했던 예전에 박찬종 변호사라든지 이런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인기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박찬종 현상은 끝났다. 안철수 현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 이 현상이 이번에 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왠지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안 한다 그러는 사람이 왠지 잘할 것 같고 이런 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 정치 안 한다라고 양산으로 내려가시고 정치에는 거리를 두고 나는 정치 안 한다 하니까 오히려 더 인기가 더 높아가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정치 안 한다 그럴수록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짜로 안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더 고역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유시민이라는 한 사람을 떠나서 한국 정치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심지어 예전에 정치 구단이라고 불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중간에 정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약간 언저리나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좋은 그 현상이 또 유시민이라는 또 다른 사람으로 확인된 것이죠. 정치 안 한다 그러면은 인기가 높아진다. 참고할 사람들 많네. 참고할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좋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를 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도 이게 성공적인 전략이었는지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덕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이런 코스들을 많이 밟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지금 뭐 보석으로 석방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 드루킹도 보석 청구했다며요? 그렇습니다. 무슨 논리예요? 그건 드루킹 입장에서는 응당 나올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왜냐하면은 드루킹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은 김경수가 나갔으면은 나도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김경수가 지시를 한 것이다. 교사범이 지금 보석이 됐는데 내가 못 풀려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둘 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처지인데
김경수가 풀려났으므로 내가 풀려나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드루킹이 본인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김경수 지시하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질세라 보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이른바 처지죠. 이제 형평성 논리를 이제 들이댄다는 얘기인데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그 보석을 할 때 논리가 도전 공백 우려 이런 게 전면화된 논리는 아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세간의 시선도 좀 엇갈리는 게 사실이고 드루킹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했을 굳이 거라고 구속까지 할 이유가 뭐 있냐.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드루킹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거나 또는 그냥 지시를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절묘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일단 이 드루킹... 와중에 김경수가 풀려났으면 나도 풀려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드루킹이 예로 들고 있는 자신이 풀려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했던 그 매크로 조작이라는 행위가 업무 방해라는 제목으로 걸려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또 펴고 있어요. 아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나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왜 죄가 되느냐는 무죄 전략을 쓰고 있군요. 네, 매크로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서의 그래요? 반박 진술이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고 또 법적으로 죄가 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그래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게 좀 점점 심각해지네. 이거를 지시하고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목을 한 김경수 지사는 현역 지사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나는 시켜서 했던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징역 3년 6개월이나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죄다. 김경수가 보석으로 나간다면 나는 무죄다. 나도 풀어달라. 이 논리로 지금 신청을 했다. 그렇습니다. 같이 대접해달라 이런 논리가 되겠죠. 재판부가 고민스럽겠네요.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걸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여부는 그거는 지금 불분명하죠.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에 비해서 훨씬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똑같이 적용하거나 혹은 드루킹이 나는 더 낫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얘기 나온 김에 저 궁금증 하나만 더 여쭤보죠. 김경수 지사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재판 받고 있는데 변호인단들이요. 제가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정말 스타 변호사들이 많대요. 네. 메머드급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변호인단의 규모도 규모지만 로펌들이 한 5개 정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오, 5개씩이나?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는 재판이라면 그렇게 많이 선임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시선도 있고. 이게 로펌들은 변호사들 로펌에 5개 로펌에서 변호사 10명이면 변호사당 이게 10분 단위로 막 이게 타임 차지가 돼서 변호사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뭐 변호사 비용은 뭐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1심 판결이 직접 증거 없이 보인다라는 구절이 8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심 때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라는 위기감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증거가 이제 조각이 돼서 이제 위력을 발휘한 건데, 근데 1심 때는 이제 김경수 지사 전략은 그거를 뭐 일일이 반박하고 이것보다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면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을 공산이 높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들로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면서 변호인단을 좀 많이 선임해서 촘촘하게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로펌들이 다섯 개가 이렇게 되면 그 의견 통일이 되나요? 그게 지금 조금 삐그덕거리는 징후가 있었어요. 그런 예를 일이 들면 있어요? 이제 로그 기록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자신을 알리면서 등록할 때 그때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킹 쪽의 로그 기록 분석을 좀 증인신문보다 좀 더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일각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로그 기록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 확보하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라는 절차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또 누구를 부르느냐 이것도 이제 변호인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좀 정리해서 오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측에서는 이거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이거를 총괄 관장하는 변호사는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각 변호인들의 접촉 수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잠깐이나마 사전 조율이 없는 데 따른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로그 기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 길게 해주셨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 같고 하여튼 그 얘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센 변호사들을 워낙 많이 모아놓으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좀 중구난방으로 가는
그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죠. 뭐. 네. 잘 들었습니다, 김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제일 이해 못할 속담이 이거였습니다. 때린 놈이 발 뻗고 못 잔다. 힘없어 맞은 건 난데 억울하고 분해서 죽겠는데 어째서 때린 놈이 편하게 잠을 못 잔다고 할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정치판을 30년 지켜보니까 참으로 맞는 속담입니다. 힘있다 밀어붙이고 상대 약하다 때리고 넘어뜨리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바로 호랑이 민심 때문입니다. 박근혜 친박이 그랬고 노무현 친노가 그랬고 이명박 정권도 그랬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이것이 적폐청산 정의다. 밀어붙이는 여권과 이게 정치 보복이지 무슨 정의냐 드러눕는 한국당. 최후의 승자는 내년 총선에서 가려질 텐데 제가 장담컨대 그때까지 많이 때리는 편이 결국 질 겁니다. 서로 내가 옳다 팽팽할 때 깔딱 오버하는 쪽이 집니다. 한국당 장외투쟁 적당히 하다 들어와야 하고 민주당 도둑놈이 어떻고 100년 집권이 어쩌고 적당한 선 넘지 말아야 민심이 안 돌아섭니다. 청와대 청원이 140만 대 20만이네 조작됐네 아니네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어차피 진영 간의 힘겨루기지 침묵하는 대한민국 다수 민심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민심, 호랑이와 매는 조용히 지켜보다 오버하는 쪽을 잡아먹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는 그래왔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